117년 만에 폭설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는 새하얀 사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항공기 329편이 결항되었고 576표편이 지연되었습니다. 출국장에는 4,200명의 외국인이 발이 묶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온 명문 사립고 학생 47명을 인솔하던 28년차 교사. 제 손에는 학부모 47명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 들려 있었고 그 수첩의 표지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호텔은 전부 만실이었습니다. 오만 편의점의 도시락은 30분 만에 동났습니다. 학생들 중 절반은 14살에서 17살 사이의 미성년자였고 채식주의자가 5명, 견과류 알레르기가 2명, 글루텐 프리 식단이 필요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K-팝, 김치, 그리고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작은 나라. 제 머릿속의 한국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천 영종도의 한 작은 고등학교 정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영양사가 식판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 안 굶깁니다. 오세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한 끼가 미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보스턴 학부모회가 단체로 눈물을 흘리고 백악관에 청원이 올라가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다시 한국을 조명할 줄은. 71년 전 미국이 한국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줬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한국이 미국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 한 끼에 담긴 한 나라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본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1년 만에 뒤바뀐 두 나라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거리 콜린스입니다. 미국 보스턴 외곽의 한 명문 사립고에서 28년째 교편을 잡고 있고 지난 12년간은 학생부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고 미국 사립학교협회 자문위원으로도 6년간 활동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력을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만큼 제가 미국 사립교육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데 정확히 사흘이 걸렸습니다. 저희 학교는 보스턴 인근에서도 학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1년에 72,000달러. 하나로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학부모들이 부담합니다. 학생 한 명당 교사 비율은 7:1. 카페테리아 한 끼 식사 단가는 평균 12달러에서 15달러. 미국 사립고 평균보다 30% 이상 비싼 수준입니다. 저는 그 카페테리아를 자주 자랑하곤 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마다 빔 프로젝터로 메뉴 사진을 띄워놓고 이렇게 말했죠. 저희 학교 점심은 보스턴 시내 4성급 호텔 조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연어 스테이크, 케일 샐러드, 유기농 치킨넷, 글루텐 프리 빵까지 매일 3가지에서 4가지 메인 메뉴가 제공되었고 학생들은 카페테리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무상급식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그 카드를 받은 학생들이 가끔 식당 입구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저 사춘기 특유의 부끄러움으로만 여겼습니다. 해외 수학여행은 제 자부심의 또 다른 원천이었습니다. 지난 28년간 일본 5회, 중국 3회, 싱가포르 2회, 베트남 1회, 동아시아 인솔 경험만 11회입니다. 도쿄 신주쿠 호텔에서 학생들과 가이세키 정찬을 먹었던 그 밤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아시아 교육 선진국이라 하면 결국 일본이다. 한국은 아직 일본의 30년 전이다. 그런 제가 한국행을 결정한 건 2024년 봄이었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이제 한국도 한 번쯤 가볼 만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K-팝, K-드라마, 화장품. 학생들이 부쩍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일본 수학여행 코스를 또 짜는 게 훨씬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학생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출발! 한 달 전 학부모 사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40명 가까운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보스턴 의사, 변호사, 금융업 종사자들, 평균 가구 소득이 3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우리 에밀리는 채식주의자이고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고 견과류도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굶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에도 미국식 햄버거 체인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에게는 도시락을 충분히 준비해오라고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에밀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16살의 작고 마른 소녀. 머리카락이 길고 까만 아이였죠. 에밀리, 한국에선 일주일만 버티면 돼. 도시락 잘 챙겨오렴. 우리가 가는 곳은 사실 미국에서 그렇게 발전한 나라는 아니거든.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두 어깨를 두드려주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부끄러워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건 2024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학생 47명, 인솔교사는 저와 데이비드 청. 데이비드는 한국계 미국인 2세 수학교사입니다. 부모님 고향이 한국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로스앤젤레스에서만 자라서 한국말도 거의 못합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데이비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6살 때 할머니 장례식 때문에 잠깐 갔던 게 전부예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부모님이 떠나오신 나라 정도? 저는 그 대답에 안심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조차 잘 모르는 나라. 그러니 저도 굳이 깊게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 거죠. 인천공항에 내려서 첫 사흘 동안 저희는 서울 시내 관광 코스를 돌았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명동, 강남. 학생들은 한복 체험과 K-팝 댄스 수업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심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도로는 도쿄보다 분명히 깨끗했습니다. 지하철은 더 조용했고요. 화장실은 솔직히 말하면 보스턴 공항보다도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작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은 일본 30년 전이라는 등식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저는 그 균열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수학여행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보스턴행 출국 시간은 오후 4시 30분.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면세점에서 화장품과 K-팝 굿즈를 사고 있었고,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이 이상했습니다. 새벽까지만 해도 가볍게 흩날리던 눈이 어느 순간부터 새하얀 벽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의 윤곽선이 사라졌습니다. 관제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 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것이 117년 만의 폭설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47분이었습니다. 정확히 그 시각에 공항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본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방송이 나오지 않아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저는 데이비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데이비드, 뭐라고 한 거예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출발편이 결항됐답니다. 마거리.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화면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항공사 어플리케이션을 켜자 빨간색 글씨가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결항. 저는 면세점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라운지로 불러 모았습니다. 47명의 아이들이 제 앞에 둥글게 모였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학생 부장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부유한 미국 동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가장 어린 학생이 14살,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이 17살. 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우리 언제 가요? 저는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주 잠깐의 지연이야. 곧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거란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항공사 카운터로 달려갔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는데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거리. 최소 사흘이래요. 사흘. 활주로 제설 작업만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47명의 아이들. 미성년자 28명. 채식주의자 5명. 견과류 알레르기 2명. 글루텐 프리 1명. 그리고 단 2명의 인솔교사. 저는 즉시 호텔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켰습니다. 인천공항 인근 김포, 강서구, 영등포구.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만실. 서울 시내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설로 발이 묶인 4,200명의 외국인이 호텔이라는 호텔은 모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끝없이 울렸습니다. 마침내 연결된 직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현재 비슷한 상황의 미국 시민이 1,000명이 넘습니다. 영사관에서 직접 숙소를 제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라운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십칠상의 눈동자. 저는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 잠시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28년차 교육자, 하버드 출신, 미국 사립학교협회 자문위원. 그 모든 이력이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데이비드가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가 한국말을 거의 못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더듬더듬이라도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거리, 제 사촌이에요. 영종도에 살고 있는데 그 동네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과 친분이 있대요. 일단 연락해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공항 편의점의 음식이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모든 것이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라운지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에밀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부터 견과류 없는 음식을 못 찾았어요. 어제 저녁에 호텔에서 먹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에밀리의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에밀리. 선생님이 어떻게든 해볼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저는 본국 학부모들에게 보내 일괄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도 첫 문장을 쓰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쓴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호텔이 만실이고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화면이 통화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거리, 영종도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에요. 직접 통화하시겠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어가 또박또박했습니다. 약간의 한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종도 한 고등학교의 박재현 교감입니다. 미국 학생들이 47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저희 학교로 오십시오. 학생들을 모두 받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거기 계십니까? 네네, 교감 선생님. 그런데 저는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을 꺼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교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짝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비용 없습니다. 지금 한국말로 손님이라는 게 있는데 손님은 그냥 손님입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을 굶기지 않습니다. 빨리 오세요. 영양사 선생님이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거리, 뭐래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학교가 우리를 받는다. 사심치며 모두 무료로. 영양사가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데이비드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 순간 의심이 더 컸습니다. 학교가 외국인 학생 47명을 무료로 받는다고? 영양사가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외부 손님이 카페테리아 식사를 함께 하려면 사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건당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알레르기 면책 동의서, 보호자 서명, 비용 결제. 보통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영종도의 한 고등학교가 처음 보는 미국 학생 47명을 단 한 통의 전화로 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모두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한 학교에서 우리를 받아준다고 합니다.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준다고 해요. 모두 짐 챙기세요. 출발합니다.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학교 음식 먹어도 되나요? 저 견과류 알레르기 있는데. 저는 그 아이에게 솔직히 답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 가보자. 여기 공항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후 8시 23분. 학생들을 태운 2대의 버스가 인천공항을 떠나 영종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폭설이 내리고 있었고 도로의 차들은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9시 14분 버스가 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 한 중년 남성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재현 교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 사람의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습니다. 박 교감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양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학교 안에서 흘러나오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냄새였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에밀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음식 냄새예요? 진짜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27분 학교 강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당 바닥에는 매트리스 47개가 깔끔하게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매트리스마다 새 담요와 베개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대형 보온통과 일회용 컵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칸막이가 세워져 여학생 공간과 남학생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고 화장실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종이 안내판까지 손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 교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감 선생님, 이걸 다 1시간 만에 준비하신 겁니까? 박 교감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체육 선생님하고 행정실 직원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사람은 손이 빠르거든요. 데이비드가 제 옆에서 한국말로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교감이 손을 들어 학교 본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식사 먼저 하시죠. 영양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학생들은 짐을 매트리스 옆에 놓고 박 교감을 따라 본관 1층의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따뜻했습니다. 미국 학교의 차가운 형광등 복도와 달리 이곳은 노란빛이 도는 조명에 바닥의 타일까지 윤기가 흘렀습니다. 급식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멈춰섰습니다. 급식실 한가운데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흰색 위생복에 머리에는 위생모, 입에는 마스크. 그러나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그녀가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양사 김영실입니다. 25년째 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김 영양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25년간 500인분의 식판을 매일 책임져 온 손이었습니다. 김 영양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식사를 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과 펜을 들고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 한 명씩 알레르기, 채식 여부, 종교, 식이 제한, 못 먹는 음식을 다 알려주세요.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데이비드를 쳐다보았습니다. 데이비드도 저를 마주보았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 17명 전원의 식이 정보를 종이 한 장에 받아 적겠다는 그 말이 미국에서 온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본인이 알아서 도시락을 챙겨옵니다. 채식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카페테리아는 기본 메뉴를 제공할 뿐 개별 식단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국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책임의 분리, 자율의 존중, 그리고 차이의 묵인. 그런데 김영양사는 종이 한 장에 47명 전원의 정보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채식주의자 5명, 견과류 알레르기 2명, 유당불내증 3명, 할랄식이 1명, 갑각류 알레르기 1명. 1시간 만에 47개의 메모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녀가 종이를 들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각각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학생 47명의 식사를 단 30분 만에, 그것도 9가지 식이 제한을 모두 반영해서 차린다는 게 가능한가? 미국 사립고에서도 알레르기 학생의 별도 식사를 준비하려면 최소 4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것도 추가 비용 $30를 내고 말이죠. 저는 김 영양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 정말 따로 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김 영양사가 마스크 위로 살짝 웃었습니다. 보답 같은 거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는 모든 아이가 같이 먹는 게 원칙입니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살짝 어지러웠습니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 그 단순한 문장이 제28년 교사 경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알레르기 학생이 따로 도시락을 싸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한 명이 빠진 거지였습니다. 30분 뒤 식판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식판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식판은 6개의 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칸에는 윤기 흐르는 흰쌀밥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또 다른 칸에는 살짝 매콤해 보이는 닭갈비, 그 옆에는 푸른빛이 도는 시금치 나물, 작은 칸 2개에는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가장 끝칸에는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한 조각. 6가지였습니다. 6가지 메뉴가 단 하나의 식판 위에 정성스럽게 칸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식판을 둘러보았습니다. 채식주의자 5명은 닭갈비 대신 두부조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 학생 2명은 시금치나물 대신 콩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랄 시기 학생 1명은 닭갈비가 별도로 할랄 인증 양념으로 다시 조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채식주의자에 견과류 알레르기까지 있는 16살 소녀. 에밀리의 식판에는 채식 비빔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시금치, 콩나물, 당근채, 무생채, 그리고 김치까지. 견과류는 단 한 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노른자가 살짝 익은 계란 프라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식판을 받아들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식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에밀리, 괜찮니? 에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국 학교에서는요, 알레르기 때문에 점심시간마다 따로 앉아 도시락 먹었거든요. 어떤 날은 친구들이 다 같이 피자 시켜 먹을 때 저는 그냥 사과 한 개 받았어요. 학교에서요. 그게 저한테 줄 수 있는 전부라고 했거든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만을 위한 비빔밥을 만들어줬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요. 무료로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무상급식 카드를 받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입구에서 머뭇거리던 그 모습. 저는 그 장면을 사춘기의 수줍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것을 부르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런치, 쉐이밍. 점심값을 못 낸 아이에게 다른 식판을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한 아이의 마음을 평생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저는 28년간 교사로 일하면서도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와 함께 학생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47명이 모두 자기에게 맞는 식판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식탁에서 같은 시간에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메뉴를 먹고 있었지만 누구도 따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식판 6칸이 단순한 칸막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7명을 한 식탁에 앉히기 위한 한국 사회의 설계였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분리하지 않는, 다름을 받아들이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먹게 하는 시스템. 저는 그날 밤 강당의 매트리스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데이비드도. 그러나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학부모들에게 보내 보고서 초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이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같은 문장을 썼다 지웠다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한 식판을 받았습니다. 그 식판에 6가지 음식이 담겨 있었지만 정말 담겨 있던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적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28년 교사 경력의 단어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를 기다리고 있던 충격은 어제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 영양사 사무실 벽에 붙어있던 한 장의 식단표가 제가 28년간 자랑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47분, 저는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강당의 매트리스 위에 누운 채로 천장의 불빛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당 밖에서 본관 1층 쪽에서 무언가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발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그리고 환풍기가 돌아가는 묵직한 진동음.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강당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끝 급식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에게 6칸짜리 식판을 차려주었던 그 급식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길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급식실 안에는 김 영양사가 이미 위생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3명의 조리종사원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채소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12분이었습니다. 저는 김 영양사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일하시는 겁니까? 김 영양사가 마스크 위로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매일 5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 480명, 아침 급식이 7시 50분부터 시작되거든요.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음식이 다 준비돼야 해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출근. 25년간 매일. 저는 미국에서 만나본 어떤 카페테리아 직원도 이런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는 외주업체가 운영하는데 그들은 9시에 출근해서 11시 30분에 점심을 차립니다. 그리고 2시에 퇴근합니다. 김 영양사가 저를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급식실 한쪽에 붙어있는 좁은 공간.
책상 하나, 컴퓨터 한 대, 그리고 벽 전체를 가득 채운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을 마주한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식단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달치 식단이 한눈에 들어오는 표였습니다. 매일 6가지 메뉴, 그 옆에 단백질 함량이 그램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칼슘 밀리그램, 비타민 5종류의 함량, 식이섬유 히츠그램, 나트륨 밀리그램까지. 그리고 그 모든 칸 아래에 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식재료 원산지 추적표. 쌀은 강원도 철원, 김치는 전라남도 해남, 닭고기는 충청남도 천안, 시금치는 경기도 포천, 사과는 경상북도 의서. 매일의 모든 식재료가 어느 지역의 어느 농장에서 왔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 영양사가 제 옆에서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학교에 영양사를 두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급식법이라고 하는데 1981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강화되었어요. 학교마다 영양사가 한 명씩 다 있다고요? 네. 전국 12,000개 학교에 다 있습니다. 500만 명 학생이 다 영양사가 짜준 식단으로 먹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점심값은 얼마입니까? 김 영양사가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푼도 안 냅니다. 무상급식이에요. 한 끼 원가는 4,500원 정도 되는데 다 나라가 부담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미간을 짚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국 학교 한 끼 단가 4,500원. 환율로 따지면 약 3달러. 그것을 학부모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 한 끼 단가는 12달러에서 15달러. 학부모가 전에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 12달러짜리 시판의 메인 메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단가 3달러짜리 시판에 들어있는 영양 분석의 깊이였습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 식이섬유, 나트륨까지 그램과 밀리그램 단위로 계산된 식단. 그리고 식재료 원산지까지 추적되는 시스템.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에는 영양 분석표가 없습니다. 외주업체가 알아서 만들고 학교는 알아서 받아먹습니다. 학부모는 알아서 1년에 72,000달러를 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누구도 모릅니다. 저는 김 영양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한국 모든 학교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김 영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학교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강원도 산골 작은 학교든 서울 강남이든 제주도 섬마을이든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이 수준이라는 사실.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 김 영양사에게 이것은 그저 25년간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28년간 교사 생활을 한 저에게 이것은 도저히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 급식실 입구로 나왔습니다. 7시 5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한국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자꾸 답답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판을 받아들 때 모든 학생이 조리종 사원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그렇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식판을 들고 잔반 분리 코너로 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식판 반납. 3단계로 정확히 나누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학교의 카페테리아를 떠올렸습니다.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다니며 음식을 흘리는 모습, 식사 후 식판을 그대로 두고 떠나는 모습, 음식을 거의 그대로 버리는 모습. 우리 학교는 매년 잔반 처리에 약 4만 달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남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만 받아가서 자기가 먹은 만큼만 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차이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너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식판 한 장을 통해 자기 양을 알고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인식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배우는 깊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도 일찍 일어나 급식실로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거리. 저는 LA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면서 솔직히 한국이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한국말을 쓰실 때마다 친구들 앞에서 작아졌고요. 한국 음식 도시락을 싸가는 날엔 일부러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숨기도 했어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오늘은 제가 한국 사람의 피를 절반 받았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처음이에요. 정말로 처음입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김 영양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김 영양사가 점심 식사 후 잠시 짬을 내어 저를 자기 사무실로 다시 불렀던 것입니다. 그녀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국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헐벗고 마르고 머리가 헝클어진 아이들. 1953년이라는 글자가 사진 아래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는 미국인 군인 한 명이 큰 솥에서 무언가를 떠주고 있었습니다. 분유, 죽이었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한국 학교 급식은 1953년에 시작됐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예요. 그때는 우리도 학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미국이 분유와 빵을 보내줬고 그걸로 학교에서 한 끼를 먹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게 71년 전 일이에요. 한국 아이들이 미국 군인 손에서 분유죽을 받아먹던 시절.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고 그 어른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받은 빵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71년 전 미국이 한국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줬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한국이 미국 아이들에게 6칸짜리 시판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47명 전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알레르기까지 일일이 챙겨가며. 저는 김 영양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김 영양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받은 건 잊지 않습니다. 빚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다가 우리한테 여유가 생기면 그때 또 누군가한테 갚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책상의 차가운 표면을 만났는데 정작 제 손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28년간 미국 사립교육의 최전선에서 살아온 제가, 72,000달러짜리 카페테리아를 자랑하며 살아온 제가, 영종도의 한 작은 학교 영양사에게서 교육이 무엇인지를 처음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강당으로 돌아와 학부모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 저녁에 적었던 첫 문장이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한 시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약속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문장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을 채 적기도 전에 저는 김 영양사가 들려준 마지막 말이 또다시 가슴을 흔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때 받은 빵을 잊지 않았어요. 그 한 문장이 71년의 시간을 단숨에 가로지르며 제 안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영종도에서의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라디오에서 반가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수도권의 폭설이 완전히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내일 새벽부터 모든 항공편의 정상 운항을 재개합니다. 학생들이 강당 한가운데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47명이 일제히 박수치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떠난다는 사실, 이 학교를 떠난다는 사실. 그것이 왜 이렇게 아쉽게 다가오는지 저는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김 영양사가 강당으로 직접 올라왔습니다. 위생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분홍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작은 메모지를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이시죠? 그럼 오늘 저녁이 마지막 식사가 되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양사 선생님. 정말 패를 끼쳤습니다. 김 영양사가 메모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손님 보낼 때 차리는 잔치 음식이에요. 학생들이 좋아할 거예요. 저녁 6시 50분 급식 시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시판을 받아든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시판 위에는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기 흐르는 잡채가 가장 큰 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당면에 검은 목이버섯, 빨간 당근, 푸른 시금치, 노란 계란지단이 섞여 마치 한국의 사계절을 담아낸 듯한 색감이었습니다. 그 옆칸에는 갈비찜이 통째로 2토막, 양념이 윤이 나도록 졸여져 있었고 위에는 잣 대신 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김 영양사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또 다른 칸에는 노릇하게 붙여진 호박전 2조각, 그 옆에는 미역줄기 볶음, 그리고 매콤한 깍두기. 마지막 후식 칸에는 하얀 그릇에 담긴 식혜 한 잔이 따로 나왔습니다. 식혜 위에 살얼음이 살짝 떠 있었습니다. 채식주의자 5명에게는 갈비찜 대신 두부강정이 나왔습니다. 매콤하게 졸인 두부튀김 위에 깨 대신 통깨가 따로 빠진 양념이 발려 있었습니다. 칼날 시기 학생에게는 갈비찜이 별도 양념으로 재조리되어 나왔고
견과류 알레르기 학생들의 잡채에는 잣과 호두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7개의 시판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47개의 시판이 모두 같은 잔치였습니다. 에밀리가 자기 자리에 앉아 시판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채식 잡채의 두부 감정이 가지런히 담긴 시판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 영양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47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당에 가까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밀리가 김 영양사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박또박한 한국말이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데이비드에게 발음을 배운 모양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 영양사의 눈이 빠르게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 25년 영양사 하면서요. 오늘이 제일 보람 있는 한 끼였어요. 정말로요?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47명이 동시에 일어나 김 영양사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급식실 천장을 울렸습니다. 조리종사원 세 분도 작업대 옆에 서서 함께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손바닥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8년 교사 경력 동안 저는 수많은 졸업식과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영종도의 한 작은 학교 급식실에서 단 한 명의 영양사를 향해 47명의 미국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치는 그 풍경이 제 인생에서 본 가장 깊은 의식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박재영 교감을 따로 만났습니다. 학교 본관 2층의 작은 응접실, 박 교감이 보리차 2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미리 준비해둔 흰색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감 선생님, 이건 미국 학부모님들이 마련해주신 사례비입니다. 5,000달러입니다. 한화로 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학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 교감이 봉투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제 쪽으로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너무 신세해졌습니다. 학생 47명의 사흘간의 숙식,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이 따로 차려주신 모든 식사. 미국에서라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박 교감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953년에 미국이 한국 아이들에게 빵과 분유를 나눠줬을 때 미국은 우리한테서 돈을 받았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교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71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우리한테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먹였습니다. 그게 미국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손님은 굶기지 않는다. 아이는 굶기지 않는다. 그건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박 교감이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배운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미국한테 갚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을 다음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저는 더 이상 봉투를 내밀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풀리는 듯한 감각이 발끝부터 올라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제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 교감을 향해 천천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식 인사가 아니라 한국식 인사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어제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박 교감도 마주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한참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응접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잠시 복도 창가에 멈춰섰습니다. 창밖으로 학교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눈이 두껍게 쌓인 운동장. 그 너머로 영종도의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한국의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위에 71년 전의 흑백 사진을 겹쳐보았습니다. 분유, 죽을 받아 먹던 한국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그 어른들이 이 학교를 만들었고 김 영양사를 길러냈고 박 교감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잡벌되는 한국 학생들이 지금 이 학교에서 차별 없는 식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 나라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해했습니다. 한 나라는 한 끼 식사 안에 71년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받은 빵을 잊지 않은 한 세대의 아이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식판을 차려주는 어른이 되는 그 시간 말입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데이비드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LA에 계세요. 두 분 다 이른이 넘으셨어요. 두 분이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나셨겠네요. 네. 1955년생, 1957년생이세요. 두 분 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분유죽 드셨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는 데이비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거리. 제가 미국에서 28년 살면서요. 부모님이 가끔 한국 얘기하실 때마다 솔직히 흘려들었어요. 옛날 얘기, 가난한 나라 얘기, 그런 거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오늘 박교감 선생님 말씀 듣고 처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싶어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본 걸 다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데이비드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보스턴에 돌아가면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를 바꾸겠다고,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외주업체에 맡겨놓고 잊고 있던 그 영역을 다시 우리 학교의 일로 되찾아오겠다고. 그날 밤 김영현사는 평소와 똑같이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 식단표를 짜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단백질 그램, 칼슘 밀리그램, 비타민 함량을 계산하면서 미국 학생 47명이 오든 안 오든 그녀에게 그것은 늘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25년간 매일 해온 한국 영양사의 일상. 그 평범함이 위대했습니다. 그 위대함을 한국인들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깊이 흔들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정확히 2주가 지난 12월 셋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회의실에서 학부모 47명을 마주하고 서 있었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영종도 학교 급식실에서 찍은 사진들이 한 장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6칸짜리 식판, 김 영양사의 식단표, 47명 학생이 한자리에 앉아 식사하던 풍경, 그리고 떠나는 날 받은 잔치 음식까지. 학부모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정말 무료였다고요? 학생 47명, 사흘 동안의 식사 전부가요? 네.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알레르기 학생들 식사까지 따로 다 차려주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미국 사립고에서도 사흘 전에 신청해야 가능한 일인데요. 한 명 한 명에게 맞춰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한국 학교의 원칙이라고 하더군요.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고요. 회의실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국 전 학부모 설명회에서 견과류 알레르기 걱정을 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우리 에밀리가 미국 학교에서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 도시락 먹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마음 아파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한국 학교가 우리 애한테 비빔밥을 만들어줬다고요? 처음 본 외국 학생한테요? 저는 그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에밀리가 채식 비빔밥 시판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던 그 사진. 데이비드가 옆에서 살짝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에밀리 어머니가 그 사진을 본 순간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어머니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학부모회는 만장일치로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일간지에 감사 광고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광고비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았고 단 사흘 만에 18,000달러가 모였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날 광고문의 헤드라인은 단 5글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그 아래에 김 영양사의 식단표 사진과 6칸짜리 식판 사진, 그리고 영종도 학교 정문에서 박교감이 우산을 들고 우리를 맞이하던 사진이 실렸습니다. 광고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아이들에게 차려준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한나라의 마음이었습니다. 71년 전 미국이 한국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준 그 자리에 이제 한국이 우리 아이들에게 식판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광고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이 만들어졌고 그 영상이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뉴스위크가 후속 보도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무상급식 시스템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도 다시 한번 K급식을 조명했습니다. 한 미국 학부모가 백악관 창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왜 미국은 못합니까? 세계 1위 경제대국이라는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식 6칸 시판 하나 차려주지 못합니까? 그 창원이 단 2주 만에 18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부 일부 주에서 한국식 무상급식 도입검토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의원이 한국교육부에 공식 자문을 요청했고 코네티컷주에서는 시범학교 선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식단 자문 요청서가 쇄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학교 옆 사립고도 학부모의 결정에 따라 한국식 코스급식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25년 12월에 어느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의 한쪽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벽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천 영종도 한 고등학교 영양사 김영실 선생님의 한 달치 식단표 사본이었습니다. 김 영양사가 직접 우편으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어와 한국어로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끼에 담긴 한 나라의 마음이다.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는 더 이상 외주업체에 맡기지 않습니다. 영양사원분이 학교에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한국식 6코스 식판이 매일 제공됩니다. 알레르기 학생들의 별도 식사는 사전 신청 없이 그날 즉시 차려집니다. 무상급식 자격이 있는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식판을 받습니다. 입구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는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그 벽 앞에 잠시 서서 김 영양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영종도의 작은 학교에서 새벽 5시 30분에 출근했을 것입니다. 500인분의 식판을 닫고 채소를 다듬고 다음 주 식단표를 짜고 있을 것입니다. 단백질 그램, 칼슘 밀리그램, 비타민 함량을 계산하면서 그녀에게는 그것이 오늘도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71년 전 한국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줬던 미국을, 그리고 그 후손인 저를 울게 했습니다. 저는 카페테리아를 나서기 전 액자 앞에서 손을 잠시 가슴에 얹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은 거대한 무기에 있지도 화려한 건물에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저는 영종도에서 배웠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은 가장 작은 식판 한 장에, 가장 평범한 한 영양사의 새벽 출근에, 그리고 손님을 굶기지 않는다는 한 줄의 원칙에 담겨 있었습니다.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받은 것을 다음 누군가에게 갚는 사람들, 그것이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